못하겠다. 불이 완전히 그냥, 에? 이 불 좀 보셔요. 이거 완전히 그냥 숯불에.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오토바이 좀 이런 이 고장이라든가 사고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상황이 다들 각자 다르니까 위치도 다르고 그거 어떻게 지금 해결하는 거예요? 호주 그 바이크 커뮤니티나 뉴질랜드나 이런데 그 오토바이 전문가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초보 여행자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면 그 자리에서 걔를 완벽하게 고치려고 그래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고생을 고쳐야 하는 돼요? 거죠. 걔를 완벽하게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공구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주변에 메케닉도 없는데 그걸 완벽하게 고쳐서 이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럭을 이동할 수 있으면 트럭에 실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부품을 빼서 이제 주로 제일 한 7, 80%가 이제 빵꾸 나는 거니까 그 빵꾸 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바퀴를 빼가지고 그거를 이제 고칠 수 있는 데까지 가서 고쳐 갖고 오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임시 방편으로 거기를 벗어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근에는 이제 몇십 킬로 내에는 그걸 고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빵꾸가 나면 빵꾸를 고치지 않고 바람을 넣어요. 그리고 계속 달려. 그럼 바람이 빠지잖아요. 바람을 또 넣어. 그렇게 해서 빵꾸를 고칠 수 있는 데까지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플렉시블한, 유연한 이런 사고방식이 필요한 거죠. 오지를 여행하는 그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네. 이 자전거 펑크가 나고 그러면은 자기가 떼워가지고 다 다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오지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 소소한 장비를 가지고 가장 다니면서 좋은 고쳐요. 방법은 자기가 고칠 수 있으면 좋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데 자기가 못 고치면 최소한 자기가 고치는 방법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오지에 가도 그 메케닉이 있고 아니면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고치면 된다, 저렇게 고치면 된다. 그래서 몽골에서 제가 빵꾸가 났는데 거기에는 에어펌프가 없어요. 바람이 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전거 넣는 펌프로 그 친구들이 2명이서 30분간 바람을 넣었어요. 아니 미국에서도 자동차에다가 자전거 넣는 그 펌프로 계속 바람 넣는 그런 사진들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임시로 이동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 인근 마을에 가서 에어펌프가 있는 인근 마을에 가서 고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외국에 가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수리해가지고 해야 되고 도움을 또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우리도 엊그저께 그 크러치라든가 이런 것이 끊어져 버렸을 때 네. 여기저기 다 물어가지고 어떻게 고치냐. 네. 이런 방법도 좀 물어가지고. 네. 그래도 외국 사람들은 그런 협력 같은 거 하고 도와주려고 오고 끊임없이 이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그걸 좋아하고
남들을 돕는 거를 예. 그런단 말이죠. 근데 외국에 이제 한국은 자기가 직접 고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없어. 첫째, 게러지가 없어요. 그다음 공구도 없고, 근데 노하우가 없어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뜯어서 어떻게 고치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적 방법은 고장이 나면 전화해서 레카사를 불러가지고 정비소로 가져가서 정비소에서 고치고 돈으로 이제 지불하고, 이게 한국식 방법이에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비싸요. 금액이. 수리비가 한 시간당 150불 정도예요.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만원, 15만원 정도? 시간당? 그러니까 뭐 몇 시간만 해도 금액이 뭐 몇백 불씩 나오고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여기를 와 보니까 저 시골에 예. 기술자가 없어요. 없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기 집에서 농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장비를 고치는 그 습관이 돼 있고, 또 이렇게 시골에 살다 보니까 스스로 그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웬만하면은 다 공구 가지고 뚝딱뚝딱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또 기름이 중간에 가다 기름이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기름을 여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내주잖아요. 주유소가 없으니까. 그렇죠. 주유소가 없죠. 예, 나그네가 와가지고 뭔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이 자연스럽게 친절하게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그러고, 지나가는 차도 손만 들면 사가지고 무슨 문제냐, 뭐 이런.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있거든. 사막 지역이고, 그 다음에 너무 오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아주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물 같은 게 없고 식량이 없고, 지나가는 차량이 고속도로라 하더라도 몇 대 안 되잖아요. 이게 중요 고속도로인데 여기도 보면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죠. 사람이 없으니까, 첫째. 그 다음에 로컬 경찰들도 사람이 없으니까 타운에서 오려면 몇백 킬로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사고가 나서 당장 사람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면 헬리콥터도 뜨고 비행기도 뜨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뭐 고장이 났다든가 뭐 이런 정도면 헬기가 뜨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더 힘들죠. 근데 여기가 특히 딴 데는 몰라도 호주 같은 경우는 이 광활한 데가 거의 다 그냥 100km 뭐 몇백 킬로 내에 농장 하나씩 있으니까, 결국 그 농장에서 이제 도움을 구하든지 아니면 농장 사람들이 도움을 주러 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되죠.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몰라도 새틀라이트 폰이나 그 인공위성으로 연락하는 그런 거는 꼭 가지고 여행을 해야 돼요.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외부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새틀라이트 폰밖에 없기 때문에, 새틀라이트 문자 메시지나 보낼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새틀라이트 폰이나 이런 거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실생활 속에서 이 불교적 실천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니, 우리 절집안에 이렇게 보면은 객실이 하나가 없어요. 네. 손님이 오면 여기는 오면은 지나가는 사람이든 누구든 전부 다 인사해서 자기 명함 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뭐 이런 일이 문제가 생기면은 내 후배가 제자가 아니면 어디에 있으니까 거기 가는 길 있으면 그쪽에 이 얘기해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해라. 이런 것 등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이 불교적 실천하는 이런 것 등이 아주 몸에 배 있는데, 우리는 불교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불교를 몰라요. 그런데도 불교적인 삶을 그대로 살고 있거든. 근데 우리는 불교를 맨날 무슨 뭐 화엄 세상이 어쩌니 법화 세상이 어쩌니 정전 얘기를 계속 평생을 들먹거리면서 살아도 막상 이런 일이 닥치면은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지금 이 한국 불교가 지금 나가야 될 그런 난제인데, 21세기 이 불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 여기서 우리가 좀 이 세상 밖으로 좀 나가서 뭔가 좀
확 트인 뭔가 이 오픈된 마인드 뭐 이런 것 등을 좀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몽골을 여행을 하고 그다음에 공산주의 국가인 러시아하고 동유럽을 여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탄 국가들을 여행을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정치라든가 뭐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 굉장히 도와줘요. 나그네들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굉장히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몽골 사막 한가운데서 오토바이 바퀴에서 바람이 새가지고 오도 가도 못할 상대가 됐는데 트럭 기사하고 그 조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게 바람이 새가지고 지금 문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트럭에서 이 나무 덩어리를 가져오더라고요. 이게 차가 밀리지 않도록 트럭이 밀리지 않도록 뒤에다 박히는 나무 덩어리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조수가 이제 그 조만한 나무 쪼가리를 가져와서 그걸로 림을 쳐가지고 바람이 안 새게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걔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외국인이고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성심성의껏 도와주냐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몽고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사막에서 네가 위험에 처해서 너를 살려주지 않으면 다음에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를 살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너를 살려준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너를 살려준 거다. 네가 살아야 나중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그런 식으로 살아남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토바이가 고장이 났는데 그 오토바이가 모스크바에서 온대요. 그러니까 보통 뭐 2주 정도 걸린대요. 택배로 보내면. 근데 여행하는 사람은 계속 여행을 해야 되니까 그 친구들이 자기 오토바이 부품을 뺏어 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뭐 2주 동안 안 타도 되니까 너는 계속 여행을 해라. 그러면서 그걸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죠. 야, 니들 왜 외국인이고 나그네한테 그렇게 해주냐 그랬더니 걔들이 뭐라 그러냐면 소련은 물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부족한 물자 속에서 그 인민들끼리 말하자면 국민들끼리 서로 돕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도와야만 생존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소련의 전통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라 그래서 뭐 체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거기 있는 국민들 개개인들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안, 제도, 관습 이런 걸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어려운 곳에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물자가 부족하고 어려운 나라, 동유럽이라든가 스탄가쿠라든가 이런 데 가도 똑같아요. 걔들도. 물자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물자를 나누어 쓰지 그 물자를 독점해서 자기만 잘 산다 이런 개념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가면 모든 것이 컴퓨터로 돼 있어요. 컴퓨터로 돼 있고 모든 것이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니까 돈으로 환산이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가금도 비싸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를 못해요. 왜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임대료도 내야 되지 인건비도 내야 되지 뭐 벌어야만 살 수 있는 구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내가 나그네나 누구나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도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당장 힘들게 되는 거예요. 인건비 임대료 뭐 이런 걸 못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컴퓨터로 의해서 관리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뭘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 컴퓨터에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확연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마음은 별개로 하더라도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쪽 시스템을 다 이해는 하지만 하여간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몽골이라든가 스탄 국가라든가 공산주의 국가라든가 거기도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사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도 있고 또 못된 사람, 심성이 못된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오지에 이런 사는 사람들은 작은 실수나 이런 게 치명적일 수가 있으니까 그걸 서로가 잘 알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는 조금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는 입장이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이 경제 성장하면서 앞으로 우리 이런 시스템으로 21세기에 이 국가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걸 뭘 좀 어떻게 바꿔봐야 되겠다. 무엇이 문제냐, 이 뭐 각자 뭐 다 전문가들이 뭐 이 얘기들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교육이 문제다. 뭔가 좀 사유하고 뭔가 좀 이게 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 또 배려하고 뭔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러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외워서 답변하는 정도만,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이것을 도대체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위기다.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지금 그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계속 도대체 이게 왜 이 모양이냐. 우리가 이제 이 뭔가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바꿔보자. 제도적으로도 바꾸고 교육 시스템도 좀 바꾸고, 외우는 것이 장땡이 아니다. 뭔가 논리를 가지고 뭔가 사유하고 생각하고, 우리 절제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번 해석자라는 놈이 장땡이네. 다른 놈은 쳐주지도 안 하고. 이게 뭔가 좀 경견을 보는 입장이나 이런 것도 뭔가 좀 한 단어를 가지고도 생각을 해보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런 걸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돼요. 잘 이미 기득권층이 꽉 틀어막고 있어가지고. 그 호주나 이런데 뉴질랜드 교육은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고등학교 때까지 맨날 놀면서 뭔가 사물에 대한 어떤 사유 인식, 그다음에 자기 생각을 갖다가 이 얘기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도 다 주관식으로 내고 이러는데 우리는 외운 놈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오는 이 사회적 우리 갈등 같은 게 많이 있는 거죠. 글쎄 뭐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같은 문외한이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거는 없고, 온갖 이제 전문가들도 많고 또 뭐 다 얽히고 설킨 게 돼서 어느 한 면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외국 가서 좋은 제도나 좋은 걸 많이 공부를 하고 온 사람도 한국에만 돌아가면 그게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한국에만 돌아가면은 배운 거하고는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또 외국에 살고 외국을 많이 여행한 입장에서는 또 애들을 외국에서 키워본 입장에서는 좀 뭐 안타깝다는 얘기밖에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느 교육이 딱 문제다. 그럼 뭐 교육을 뭐 해결을 어떻게 하겠어요. 기득권층이, 그러니까 교육 기득권층이 그걸 원치를 않으니까. 그리고 교육 제도를 바꾸려면 또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정치가 바뀌려면 또 어떤 똑바른 사람을 고를 수 있는 유권자들의 또 안목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 얽히고 설킨 거라서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뉴질랜드나 뭐 예를 들어서 호주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도 예를 들어 집권 여당이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제신다 뉴질랜드 총리 같은 사람도 강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그러니까
꼭 뭐 절대 선이다 절대 옳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하고, 또 저 같은 문외한이 뭐 그런 얘기에 대한 해법이나 뭐 감정적인 얘기는 할 수 있죠.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적인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객관적인 어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제가 살아보니까 뭐 그때그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그때그때 중요하다고 믿고 거기에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 가지고 했는데, 또 나이가 더 먹고 또 다른 관점을 갖게 되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한국에서 계속 살 때 가졌던 가치관이나 이런 게 또 이제 외국에 나서 살아보니까 꼭 그런 것만도 아니고 그런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을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건이 되면, 그러니까 그 여건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또 할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 여건 다 되는데 할 마음이 없으면 그 짓도 못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려면 이제 시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 먹은 사람들 같은 경우 건강이 허락해야 되고, 이 몇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된다면 자기가 자기 처해진 여건 하에서 좀 두루두루 세상 구경을 해봤으면 좋겠다. 왜? 각기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런 역사가 있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뭐 천주교가 국교여서 천주교 시스템 믿음으로 사는 나라가 있고, 불교 국가들도 있고, 기독교 국가들도 있고, 이슬람 국가들도 있고, 그 사람 나름대로는 그 체제 안에서 어떤 믿음도 있고 잘 살고 있어요. 자기만이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세계 일주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문화권이나 종교권이나 이런 데를 다녀보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각자의 믿음 안에서, 각자의 역사 안에서, 그 역사라는 건 자연 환경이에요. 그 사람들이 처해진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그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철학이 생긴 거고, 그 시스템이 생긴 거고. 그러니까 자기만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견해가 생기더라고요. 나만이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역사 안에서의 나의 관점이지 절대로 옳지는 않아요. 그럼 어느 것이 옳은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서로가 공존한다는 거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서 공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 폭넓은 이런 안목이나 이런 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여건이 되면 뭐 처음에는 관광형 여행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관광형 여행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단체 여행해서 뭐 배낭여행에서 개인 또 배낭여행으로 테마를 찾는 여행으로 점점 심화가 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안목을 좀 넓혀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지역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수도권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경제력이나 어떤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높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안목이 수도권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해졌을 때, 그러니까 세상 구경을 많이 하고 안목이 트여서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 사람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세상을 두루두루 다녀보고 조금 보편 타당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런 입장이 됐을 때 세상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서서 선동을 하고 앞장선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게 몇 세기가 걸릴지는 모르지만, 근데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 건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든가 문제 해결이 잘 안 된다든가
그럼 홀로 길을 떠나라. 예. 여행을 해봐라. 예. 여행을 하면은 네 스스로 네가 그 답변을 가지고 올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서양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네. 실제 해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도 여행을 갔다 와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면서 봉사하면서 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여행이라는 게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혼자 한번 가봐라.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이제 그 만행이라고 해서 공부하고 해제하면은 걸망을 메고 걸어서 여기저기를 석 달 동안 다니는 거죠. 다니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그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이제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선제동자의 구법기라고 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성숙해가는 과정인데, 이것을 일본에서 은하철도 999라고 만화영화로 만들어서 캐릭터로 만들어서 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수입해서 어릴 때 그거 안 본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혼자 배낭을 메고 여행을 시작을 하던 것이 지금은 이제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네. 오토바이에다가 배낭을 메고 배낭을 짐을 싣고 좀 기동성이 있게 좀 세계를 좀 다녀보자. 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한국에도 슬슬 이렇게 바람이 좀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육지에 이제 9박 10일 동안 5,000km도 한번 다녀보기도 했고, 정자에서 그냥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밥도 해 먹고 뭐 그렇게 다녀보기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오토바이를 타고 호주에서 뭐 이렇게 좀 트레이닝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세계로 향해서 세계 일주도 하고, 그 다음에 미 대륙도 좀 다녀보고, 아프리카도 다녀보고, 남미도 좀 다녀보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좀 성숙해 가면서 뭔가 이 마지막 여정을 좀 그렇게 보내면 좋지 않겠냐.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누구를 원망하겠냐. 마지막 남은 여생, 얼마 되지도 않는 여생이지만 뭔가 지금 안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뭔가 좀 한번 봐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좀 펌프질을 좀 할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호주가 지금 아주 적합한 이 트레이닝 장소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토바이 여행을 하기 전에 배낭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배낭여행 하면은 뭐 1세대 분도 김찬상 교수처럼 0세대도 있고 1세대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거를 배낭에다 꾸려 넣고 여행을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뭐 100리터짜리 뭐 이런 걸 하고 앞에다 한 20-30리터짜리 들고 양손에 또 보따리를 들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데, 이제 이동 수단이 없으니까 퍼블릭 이동 수단을 쓰는 거예요. 공용 버스라든가 기차라든가 뭐 이런 걸 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을 100일을 가면 50%는 이동하는 데 써요. 버스도 타야 되고 기차도 타야 되고 걸어도 다녀야 되고 뭐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50일이 쓰이고, 물론 이동하는 과정도 여행의 한 부분이지만 이제 굉장히 피곤하죠. 공용 기다려야 되고 또 공용 그걸 타야 되고, 그리고 현지에 도착해서는 이제 피곤하니까 소위 말하는 뭐 유명한 데나 이런 데 가서 인증사진 찍고 그 다음에 또 이동하고. 제가 인도 여행을 할 때 한국 젊은 애들 어떤 애를 만났냐면 밤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증사진 찍고 그날 밤 버스를 타고 다시 오는 거예요. 걔는 이제 거기 가서 인증사진을 찍기 위해서 밤버스 타고 가서 인증사진 찍고 밤버스 타고 온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여행을 하기도 했는데, 그거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힘만 들고 여행다운 여행이 아니라 그냥 힘들게 다니는 것 자체가 여행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뭄바이에서 영국에서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뭄바이까지 6개월 동안
이제 뭄바이까지 온 친구를 보고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었죠. 배낭 메고 배낭을 오토바이에다 싣고 여행하는 방법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25살 먹었는데 2,000유로짜리 그 아주 허름한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페미어도 자기가 이제 만들어서 6개월에 걸쳐서 중동을 거쳐서 뭄바이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1년에 걸쳐서 호주로 와서 호주 한 바퀴를 돌고 영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힌트를 얻었죠.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여행을 다니면 이동하는 과정 자체도 여행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퍼블릭 트랜스포트라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노선이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오토바이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타임 스케줄도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유두리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50이 돼가지고 이제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다니고 있는데, 오토바이 여행의 매력은 이동 과정이 여행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루트나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케줄대로 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퍼블릭 그 트랜스포트이 못 가는데 아주 오지 리모트 이런 데를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10여 년 잘했는데 그걸 자꾸 타다 보니까 오토바이 타는 맛을 알게 됐어요. 라이딩 그 자체의 맛을. 그래서 지금은 2마리 토끼를 쫓는 거죠. 오토바이 타고 오지 배낭여행은 배낭여행이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라이딩, 레이싱, 오토바이 라이딩 자체의 즐거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고친다든가 아니면 조금 비포장 도로를 달리면서 테크니컬한 그런 기술을 한다든가, 뭐 요런 그 두 가지 여행을 동시에 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딩 스킬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재밌게 라이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변형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어디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다 짐을 다 내려놓고 거기서부터는 엔듀로 라이딩을 하는 거예요. 엔듀로 라이딩이 비포장이나 산길이나 뭐나를 이제 테크니컬하게 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행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게 끝나고 나면 또 짐을 싣고 또 배낭여행식으로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행이 넓어지고 깊어져요. 이게 여행이.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한 번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님이 지금 뭐 한 3주 정도 호주 여행을 했는데 아마 이제까지 했던, 어떻게 보면 몇 년 했었던 여행의 함축적일 거예요.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오프로드도 했고 조난도 당했고 고장도 났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타면서 이제 가보지 못할 곳도 가봤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뭐 1년 2년 탔던 거를 여기서 뭐 한 달 정도면 테크니컬하게 배울 수 있는, 온로드가 됐든 오프로드가 됐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 여행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요트 여행도 있고 항공기 타고 여행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기구나 도구를 이용해서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솔로 여행, 그룹 투어가 아니고 여러 명이 몰려다니는 게 아니고 솔로 여행을 통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여행의 끝판왕, 제가 생각에 여행의 끝판왕이에요. 왜냐하면 배낭여행은 배낭 메고 자기 몸 하나만 돌보면 돼요. 근데 오토바이 여행은 오토바이까지 돌봐야 돼요. 오토바이가 고장나면 고쳐야 돼요. 자기는 굶고 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토바이는 기름이 없으면 못 달려요. 그러니까 더 돌봐줘야 돼요. 고장나면 못 달려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돌봐줘야 돼요. 고장이 안 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 여행은 여행에 거의 뭐 이런저런 여행을 다 해보고 어떤 여행이 어느 정도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것도 솔로라면
그룹으로 우르르 몰려다니고 누구 따라다니고 하는 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건 따라가면 되니까.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 그 사람들이 해결해 주잖아요. 근데 솔로 오지 오토바이 배낭여행은 말 그대로 오지이기 때문에 누가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요. 저도 몇 번 죽을 뻔했고 실제로 시리어스하게 뭐 헬기가 날라오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떤 문제든지 본인이 해결을 해야 돼요. 인터넷이 되면 인터넷으로 외부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인터넷이 안 되면 지금까지 모든 경험을 자기가 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서 누구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조금 베터한 솔루션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로 오지 오토바이 배낭여행은 아주 총체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아왔고 여행했고 했던 모든 것의 총체적인, 그리고 모든 걸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 책임의 결과가 죽음일 수도 있어요. 불구일 수도 있고. 뭐 고생하는 거는 문제 안 돼요. 왜냐하면 고생하고 또 뭐 며칠이면 회복이 되니까. 무슨 뭐 못 먹고 못 마시고 뭐 고생하고 뭐 벌레 물리고 뭐 이러는 거야. 며칠 있으면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돈 빌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지에 가면 작은 실수가 치명적이니까. 예? 스님이 지퍼를 안 닫은 것 때문에, 그죠? 저는 출발하기 전에 다 저기를 해요. 점검을 해요. 손으로 만져봐요. 아,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있어야 돼요. 지갑은 여기 있고, 안경은 여기 있고, 뭐 핸드폰은 여기 있고, 다 만져봐요. 매번. 왜냐하면 숱한 경험을 통해서 그런 실수들로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파리 다카르 선수한테 배웠어요. 심슨 데저트를 혼자 건너는 선수인데 그 친구가 설 때마다 섰다 다시 출발을 하죠. 짧게라도 섰다 다시 출발하면 딱 체크를 해요. 1, 2, 3. 1, 뭐 키가 있다. 뭐 2, 지갑이 있다. 3, 핸드폰이 있다. 뭐가 있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걔가 그래요. 사막에서 그걸 잃어버리고 출발을 했다. 에? 그럼 다시 못 되돌아온대. 못 찾는데요. 사막에서. 그러면 그것 자체가 치명적으로 목숨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습관이 돼 있대요. 체크하는 게. 모든 게. 예. 그러니까 동작이 심플해요. 겉멋이 없어. 겉멋이 싹 빠져요. 겉멋은 생명하고 지장이 없거든요. 에센셜한 거. 그러니까 들뜬 마음이 없죠. 차분한 마음에 꼭 필요한 것들 체크하고, 그것의 이제 반복이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모르겠어요. 수행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기술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달음적으로. 하여간 오토바이 배낭여행은 처음에는 뭐 멋있어 보이고 또 뭐 빨리 달리고 코너링도 멋있게 하고 또 어디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좋아 보이는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하겠지만, 우르르 몰려다니고 막 수십 명씩 몰려다니기도 하고 막, 예? 그게 오토바이 여행의 맛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소셜 라이딩도 좋아요. 예? 같이 우르르 올려다니는 맛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불교적 수행의 한 방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내가 만나는 경계, 극한 상황을 넘어서 백천간도 진일보 했을 때 만나는 경계에서 느끼는 깨달음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수행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또 만행의 일행이라고 이제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깊은 맛이 있어요. 이게 겉으로 보는, 처음에는 뭐 가볍게 생각을 하겠죠. 보이는 것만 하겠지만,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겠지만, 뭐 이렇게 뭐 끝나고 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은하수 밑에서 가만히 쳐다보는 거, 지금 보름달을 쳐다보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이거를 그냥 이 사그러지는 불빛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온갖 상념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경험이 많아지고 이런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면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선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멍청하니 앉아가지고 계속 꾸벅꾸벅 졸다가 침 흘리고 그렇게 사느니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한번 비포장도를 한번 달려봐라. 저는 선방 탈탈탈 털면서 그 저는- 그냥 무슨 졸음이 어디가 있어. 저는 선방에 안 가봤기 때문에 스님들이 뭐 선방에서 조는지 뭐 침을 아니 흘리는지 다 졸지는 않지만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면서 졸지는 못해요. 특히 항상 비포장 부처님이 타고 깨어 있으라고 그랬단 네, 말이죠. 자각 스스로 깨어 있고 남들도 깨어나게 해라. 자각 각타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데 앉아서 계속 졸고 있다 나중에 죽어버리면 누구를 원망하냐고. 그 스- 오토바이를 타고 비포장도를 쫙 200km를 가면 하루를 가는데 온몸이 털리고 정신 머리털도 털려가지고 이게 졸음이 어디가 와요. 아니, 삐딱하면 스님이- 다 죽는데. 스님이 선방에서도 앉아봤고 여기 비포장 도로에서도 달려봤잖아요. 근데 비포장 도로에서 하루 종일 아니라 일주일 한 달을 달려도요, 정신을 조금 더 놓을 수가 없어요. 아이, 왜냐하면 당연하죠. 바위돌 하나만 부딪히면 자기는 가거든. 반신 물수가 되든 뭐 부러지든 뭐 죽든 눈에 쌍불을 켜고 가도 쌍물을 키고 가요. 모래가 지금 이 반사되어서 안 네. 보여가지고 넘어지는 판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래가 조금 해서 내가 넘어지려고 그러면 온 세포가 살아나잖아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살으려고. 20일 동안에 나보다 젊어졌대. 젊어졌대. 에너지 그러니까 엔돌핀이 막 네, 팍팍 솟아가지고 피부가 그냥 완전히 그냥 젊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고도 이런 식 여행을 하면 생생해집니다, 삶이. 그렇잖아요. 해보셨잖아요. 뭐 에너지가 그냥 이 엔돌핀이 돌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 뭐라 그럴까, 이 생생하잖아요, 그냥. 아니 내가 천볼난다 TV에 뭐 영상을 많이 올리니까 뭐 좋은 영상 무엇이 뭐 놀러 다니는 것처럼 아이 뭐 영상은 뭐 그냥 너무 기가 막히죠. 네. 근데 그 오토바이 그 타는 그 자체의 좀 내면적인 세계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보여주기식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본인이 와보면 알고요. 보여주려고 그래야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보여주려고 하다가 뭐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이런 또 낭만도 있는 연출이 거죠. 안 이렇게 돼요. 은하수가 막 네, 별이 막 쏟아지는 이 360도 되는 이 허 벌판에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또 좀 이 낭만이 조금 나머지 조금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에는 안 보이겠지만 지금 저 달이 저 밝은 휘영처럼 밝은 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은하수가 쫙 있고, 그다음 별빛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돈 내고 하는 유료 캠프장이 아니고 야외에서 와일드 캠프, 프리 캠프라고 그러는데 프리 캠프를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편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또 많지 않아요. 여긴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차들 뭐 좀 지나다 그러는 거 하지만 마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호주에서 이렇게 와일드 캠핑하면 무섭지 않냐고 그러는데 사람이 있어야 무섭죠. 여기는 위에 동물이 없어요. 동물이 없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해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없어요. 여기는. 그 다음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저 지나다니는 차들은 대부분 화물차들, 밤에 이렇게 물건 날려놓은 화물차들이라 자기 갈 길 바쁘지. 그러니까 와일드 캠핑을 이제까지 해도 한 4, 5년 이렇게 와일드 캠핑을 해도 한 번도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캠핑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을 거예요. 하여튼 호주에 한 달간 지금 제가 와가지고 뭐 한 20여일 정도 한 10,000km 정도 타게 되는데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뭐 고속도로 뭐 시골 뭐 할 것 없이 다 다녀보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매력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아,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이 오토바이를 제대로 배운다는 게, 예, 그게 이제 좀 나한테는 굉장히 좋고, 우선 안전하게, 이 기술을 잘 배워야, 비포장도로가 됐건 세계 어디를 가도, 사고 없이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국은 뭐 스님도 한국에서 타시고 저도 한국에서 타봤지만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물론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참 열악해요. 첫째, 도로가 너무 복잡해요. 차들도 많고 신호등도 많고 방지턱도 많고 그 다음에 뭐 경찰도 많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도 못 가잖아요. 자동차 도로 가고, 그럼 앞뒤로 뭐 차들이 팩팩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오픈 스페이스 앞이 좀 보인다 그러면 막 그냥 땡기잖아요, 과속을. 근데 그게 이제 한국식 그 오토바이 라이딩인데, 그리고 보면 이제 또 꼬불꼬불하고 좁고 꼬불꼬불하고, 거기를 또 막 무리지어서 막 가니까 그 도로 환경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또 오토바이가 너무 좋아요. 다 리터급이고 막 그러니까 그 고성능이니까 땡기면 막 순간적으로 그냥 굉장히 빠르게 가잖아요. 근데 여기 와 보셔서 알지만은 여기는 길은 넓고 일직선에 완만하고, 그다음 포장도로, 비포장도로도 뭐 각종 비포장도로가 다 있잖아요. 딥샌드도 있고 자갈길도 있고 루즈한 자갈길도 있고 빨래판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진흙탕길도 있고, 물도 건너야 되고. 물도 건너야 되고, 뭐 각종 비포장도로가 많아요. 이게 막 수백 킬로 수천 킬로씩 되니까. 그러니까 연습하기는, 배우기에는 여기가 실습장으로는 최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몇 나라 가봤는데 이렇게 오토바이를 편하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뭐 한 번도 교통경찰, 그때 그 저 마약 단속하는 거 말고는 교통경찰 만나본 적도 없고, 사람도 없고, 라운드오버 신호등도 없고, 누가 유턴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하루 종일 고속도로 달려야 10대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토바이를 제대로 배우기에는 여러 가지로 한번 그만한 곳이 없다. 과속도 해보고 뭐 마음대로 해보라.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보면 자기만의 스타일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포장도로 달리는 거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비슷해요. 교통 시스템도 비슷하고 도로 구조가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비포장도로야. 다양한 비포장도로를 어떻게 안전하게 탈 수 있을까? 그거는 이론 갖고는 안 돼요. 경험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렇게 타보고 넘어져도 보고, 안전하게도 넘어져도 보고, 또 넘어졌을 때 이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하면 뭐 오토바이를 세운다고 그러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렇게 얌전하게 안 넘어져. 넘어진 장소가 경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넘어진 장소가 미끄럽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경험을 다양하게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곳에서 넘어졌을 때 뭐 짐을 풀고 세워야 유리한지, 아니면 짐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세워야 유리한지, 아니면 바닥을 파서 바퀴를 조금 쓰러뜨린 다음에 어느 정도 앵글을 만든 다음에 해야 되는지, 또 뭐 두 사람이 있으면은 또 두 사람이 협력해서 하면 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실제로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초보자들이 다양하게 짧은 기간 내에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데는 호주가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오토바이를 이제 배우는 사람을 봤는데, 뭐 도로 배우는 건 둘째 치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터가 안 나와.
그러니까 조그마한 연습장 만들어서 거기서 인위적으로 이제 인공 조형물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뭐 업은 어떻게 하고 다운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를 가리키는데, 그게 아니고 호주 같은 경우는 그냥 달리는 거예요. 수백 킬로, 수천 킬로로. 그럼 각종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런 도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타는 사람이 세나로 통신을 하면서, 스님이랑 했던 것처럼 세나로 통신을 하면서 정보를 주고, 이런 걸 어떻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러면 뒤에서 다 같이 따라가면서 이거는 자세를 어떻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런다든가, 아니면 도로 읽는 법. 초보자들은 도로가 안 보여요. 달리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컬러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다르다. 질감이 다르니까 다르다. 뭐가 다르다. 이런 데는 이렇게 해라. 이런 걸 계속 실습을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면 아마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연습을 한 다음에 뭐 대륙횡단, 유라시아 대륙횡단이 됐든, 팬 아메리카가 됐든, 어라운드 아프리카가 됐든, 아니면 뭐 중국이 됐든, 호주 일주가 됐든, 문제가 되는 거는 비포장길이에요. 포장길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포장길은 결국 코너를, 샤프한 코너를 어떻게 빠르게 도느냐, 결국 이 게임인데, 그거는 이제 요령을 익히면 또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비포장길은 어쨌든 간에 다양한 비포장길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배울 수 있는 거는 여행하는 요령.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잘 탄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오토바이를 라이딩 스킬이 있으면 여행을 잘하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라이딩 스킬하고 오토바이 여행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여행을, 이제 여행이라는 측면에서 배낭여행이 됐든 오토바이 여행이 됐든 여행을, 세계 일주 여행을 잘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픈마인드인데,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없고 자기가 접하는 것에 대한 선입견이 없이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오픈마인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은 세계 공용어가 영어니까 영어를 떠듬떠듬이라도 영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가 굉장히 그 대단한 줄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민족으로 한국 안에서는 통하죠. 서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밖에 나오면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다 있고 국뽕이 다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근데 자기만 주장하면 그거는 뭐 대립밖에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어떤 게 있어야지. 그래서 한국 사람이 여행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남을 가리키려고 하는 거, 주제넘게. 왜? 한국이나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항상 보면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한국은 안 그런데 어쩌고 가리키려고 그래요. 이건 지금도 안 변했어요. 상대방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조건 하에서는. 근데 외국 애들은 여행을 많이 한, 이런 경험 많은 선진국이라 할 것도 없죠. 여행을 많이 해서 이제 내 입장, 상대방의 입장이 다르다는 걸 알고 동등한 입장인 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 여행을 그렇게 안 합니다. 상대방을 그렇게 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대립이 안 생기지.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는 얘기지만, 이제 어떤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삶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정신세계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걸 배워야죠. 그래서 한국에서 오토바이 배낭여행을 우리 그 원조격인 스님들이 먼저 좀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별빛이 흐르는 이 호주 허 벌판에서 뭐 쉴데없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저런 얘기 이렇게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